고우경입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헬스케어에서 어떻게 이용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 드리기 전에 아까 간단하게 소개는 해주셨지만 저희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생긴 지 오래되진 않았고요. 이제 막 2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멤버 수 24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랑 이은솔 대표 둘이서 이제 공동 창업을 했는데, 아까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각자 조금 다른 길을 걷다가, 저는 원래 컴퓨터 전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로컬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창업을 했고요. 이은솔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 경진대회나 이런 걸로 이름을 날리던 친구인데,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영상의학과로 진학을 하면서 원래는 영상 의료 정보를 이용한 AI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저랑 같이 좀 의기투합을 해서 이쪽에 가능성을 보고 메디블록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그냥 의료 데이터의 교류를 촉진시켜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의 발전을 도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를 목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저희가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의료정보 IT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이름에도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것만 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전반적인 의료정보 IT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을 좀 커버를 할 거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컴퓨터 쪽에서 보면은 정보의 집합, 덩어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냥 불특정한 형태의 스트럭처를 얘기하는데 공공연히 사용하는 단어고요.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시다시피 체인이라는 게 앞뒤의 고리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보통 줄을 꿰서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형태를 넘어서서 사실 여러 가지 집합 단체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유 명사처럼 지금은 자리를 잡았지만,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컴퓨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특정 그냥 정보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은 일단 이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정보 덩어리, 블록이라고 하는 정보 덩어리가 있고요. 이 정보 덩어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단순 연결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전 블록과 뒤 블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블록 내에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프리해시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프리해시라고 하는 거는 앞전 블록의 해시 값이라고 하는 의미를 하는데요. 해시 값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해시 값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시면 사실 이 부분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해시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앞뒤 블록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한 의미로 보면은 이 해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블록의 스냅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나서 얼마든지 진짜처럼 수정을 하고 있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정보라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적는 것보다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형태의 스냅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블록을 일정 시간마다 계속 만들어서 연결해서 붙여 나가는데, 붙일 때마다 이 앞전 블록의 해시 값이라고 하는 걸 그 다음 블록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이 앞전 블록의 스냅샷이에요. 만들어질 당시에 이 앞전 블록의 스냅샷을 이 안에다 같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에 어떤 한 블록을 누군가가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 블록 내에 어떤 특정 데이터가 하나 수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랑 관련이 있는 거는 당연히
해시 값이 스냅샷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블록의 해시 값과 연관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데이터가 하나 바뀌게 되면 무조건 그 다음 블록의 해시 값이 수정이 되어야만 이 연관 관계가 긴밀하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특정 블록 하나를 수정하려고 하면은 이게 연쇄작용으로 이 블록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붙어 있는 모든 블록의 값을 수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런 작업 자체가 특정 컴퓨터 하나를 대상으로 하면은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컴퓨터를 동시에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다거나 하는 제약 상황이 붙게 되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의 난이도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데이터를 수정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수정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를 밖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해킹 시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해킹 데이터 위변조 시도가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이제 해시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주 기술적으로 이제 깊게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커다란 컨셉만 우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브로드한 개념이기는 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이라 그래서 암호학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특정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펑션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은 이 그림에서 표현되어 있다시피 보통 함수라고 하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인풋의 범위가 아웃풋의 범위보다 월등히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레인지가 인풋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인풋을 넣을 수 있어요. 이 펑션에다가. 근데 짧든 길든 인풋 사이즈에 상관없이 아웃풋의 길이는 똑같이 유니크하게 정해져 있는 길이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런 조금 비대칭적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서로 다른 인풋이 들어갔을 때 같은 값을 출력할 확률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은 이 인풋 레인지를 엄청나게 크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여기다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펑션을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 같은 결과값을 낼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도록 만든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럼 대체 어디다 이용을 하느냐? 오른쪽에 예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에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그 인풋의 스트링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끼케야 뭐 한 글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에 들어갔다 나온 결과값은 여기 조금 잘리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값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풋이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다른 값을 출력하는 이 펑션을 어디다 이용할 수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큰 사이즈의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이미지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볼 때 이 데이터가 혹시나 원본 데이터가 그대로 맞는지 기존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위변조나 수정사항이 발생하진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전달했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려고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국 이 두 가지 파일을 앞에부터 순차적으로 다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일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쓰이게 되는데 이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두 파일을 비교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어디가 변경됐다라는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변경됐는지 여부만 파악을 하고 싶은 거라면 이 해시 펑션에다가 그걸 넣어버리고 나오는 결과값이 같은지 여부만 체크를 하면 결과값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수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오리지널 파일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잠깐 돌아가 보시면 그러면 이 앞에 블록이 지금 이 그림에선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선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시값이라고 하는 단순한 값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 비교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펑션이 되겠고요. 혹시나 여기에 중간에 정말 한 비트,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사실 제일 밑단에서는 0101 두 가지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정말 한 비트만 바뀌어도 뒤에 보시는 것처럼 여긴 텍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변하는 거를 쉽게 체크할 수가 있다 보니까 데이터의 위변조 사실을 굉장히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블록체인 내에서 스냅샷을 찍는 용도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쓰여지긴 했었는데 각광을 받았던 용처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분산 공유 장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 말을 더 붙이자면 분산 복제 공유 장부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산 복제 공유 장부라고 얘기를 드린 거는 특정 장부를 똑같은 거를 카피를 복제를 해서 여러 명이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쉽게 생각하시면 은행에서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는 형태의 장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은 특정 주체가 자기 혼자 이런 장부를 들고 있다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 참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특정 부분에 한해서만 이 장부의 일부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은행 서비스를 받을 때 제 계좌 말고는 다른 사람 계좌 정보는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장부를 다 중앙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한이 있는 부분만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념을 분산복제 공유 장부를 이용한 은행 모델로 옮겨오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이런 중앙화된 어떤 클리어링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 같은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참여자 모두가 이 공유 장부라고 하는 장부를 전부 다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부를 전부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이 은행 같은 곳들이 장부를 뭐 설마 위변조하진 않겠지, 이거를 조작하진 않겠지라고 저희가 당연히 믿고 사실 이 서비스를 쓰는 건데요. 만약에 제 장부가 하루아침에 100만 원이 있다가 은행이 0원이라고 제 장부에다 기록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 분명히 1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내 돈 다 사라졌어? 라고 은행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제 레귤레이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3국이나 이런 곳들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독재자가 존재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심심치 않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아주 간단한 예로는 그 부동산 이제 등기정보 관리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제3국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뭐 특정 땅에 대해서 그냥 어느 순간 이건 내 땅이야 라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중앙 주체가 가지고 있던 장부 자체를 뭐 바꿔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부가 땅을 다 몰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앙화된 모델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장부를 투명하게 전체 다 공개하고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장부의 변경 내역을 모두가 다 쉽게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을 위변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내용을 구성을 할 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보를 기록을 하고 이 블록체인을 각각 레저에다 다 나눠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용을 바꾸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 그냥 이렇게만 비유를 해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계좌를 다 볼 수 있다는 건가?
그럼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내가 누구랑 거래를 하고 있는 건지 다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산복제 공유 장부라는 걸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그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계좌번호라던가 아니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당연히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형태로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얘기가 된 게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분산복제 공유 장부 개념으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금융 쪽에서 먼저 얘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런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위변조 불가 그리고 뭐 데이터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이 보통 기술과 좀 떼놓고 생각을 해도 의료 기록에 요구되는 각종 특성들과 굉장히 매치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의료 정보를 다루는데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나 뭐 어프로치가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요. 이거는 조금 그냥 복잡한 부분이지만 다른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가 되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블록 안에 들어가는 특정 트랜잭션 레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뭐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더 한 단계 발전시켜서 다른 형태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내에서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크게는 두 개로 블록체인을 구분을 많이 해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거랑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퍼블릭은 그냥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거를 퍼블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만 내용을 볼 수 있게 일부한테만 허가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뭐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데 뭐 속도가 누가 더 빠르고 느리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면 거기 들어가 있는 기록에 대해서는 뭐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용 그 용처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그 큰 차이는 사실 비용을 누가 내느냐 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요 다음 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 그럼 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제로는 뭐가 있느냐? 뭐 아마 작년에 특히 뉴스에서 하도 얘기 많이 해가지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가상화폐니 암호화폐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퍼블릭 블록체인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거의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텐데 IBM 같은 데서 만들고 있는 패브릭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같은 플랫폼들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지금 기업들이 백단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던 작업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많이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제가 누가 돈을 내느냐의 차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왼쪽이 중앙화된 모델 형태의 그림을 제가 표현을 해본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탈중앙화된 형태의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이게 프라이빗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퍼블릭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관만 허용을 하고 누군가만 가지고 있는 형태. 이거는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다들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독점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정보에 기반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앙화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독점하는 걸 기반으로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유저한테 타겟 마케팅을 한다거나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정부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텍스를 매긴다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할 거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용처에다가 이 정보를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거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정보를 이게 누군가가 독점하면 이렇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접근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유지하느냐. 왜냐하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유지가 되려면 그걸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자원이나 결국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대체 누가 내느냐. 뭐 사람들이 다 자선 사업가라서 거기에 참여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걸 위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런 그 금전적인 재화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참여자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제가 비트코인 예를 좀 들어봤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채굴자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엄청나게 큰 공장 같은 거를 다 개조를 해서 채굴 사업, 비트코인 채굴 사업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러시아 이제 굉장히 추운 지방에서는 그 기계가 굉장히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채굴하면서 돈도 벌고 그걸로 난방까지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들이 채굴기라고 하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고 유지하고 계산하는 데 쓰여지는 컴퓨팅 리소스를 투여를 함으로써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체를 한다거나 거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중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개를 할 때 은행들이 저희 이체를 하게 되면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들이 이체 수수료를 받고 이 이체 과정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체 수수료만 있는 건 아니고 앞서 보여드렸던 블록체인의 블락이라고 하는 정보 집합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돈을 찍어내면서 블락 생성 보상이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블락 생성 보상,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매개하는 거에 따른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 보상 체계를 가지고 실제로 마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컴퓨팅 리소스를 퍼블릭 블록체인에다가 기여를 하면서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 보상이 외부에서 투여되는 자원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 네트워크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참여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로 유지가 된다고 해서 오토노머스 이코노믹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결국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될 텐데 이런 개념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정 그 소수 주체가 정보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런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암호화폐 같은 게 따라오지 않으면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이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조금 포괄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 뭐 원희룡 제주지사분들이나 이런 정치인 분들 중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 뭐 대정부 그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셔가지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블록체인을 하라고 하면서 암호화폐가 없는 걸 하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퍼블릭 블록체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좀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은 앞서 얘기 드린 이 분산 복제 공유 장부 개념이 원조인데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그냥 이거 문자 그대로 사실 스마트라는 걸 떼놓고 보시면 그냥 계약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에 한번 무슨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면 미변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는 내용은 보통 한번 체결하고 나면은 뭐 수정을 나중에 할 수는 있지만 수정 보완을 해서 고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 내용도 뭐 완전히 날려버린다거나 하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히스토리를 쌓게 되는데 이런 계약 내용 자체를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아예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해버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때 훨씬 더 스무스하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IFTTT에 맞는 내용인데 뭐 어떤 특정 조건이 성립하면 어떤 액션을 취해라
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블록체인에다가 계약서를 기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조건절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의 이행까지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강제할 수 있는 형태의 그 개념으로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계약서 내용만 들어가는 형태로 우선은 얘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이런 조항 형태로 작성하던 컨트랙트를 코드화된 형태로 작성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뭐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그냥 그 비용을 지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비용만 지불을 하고, 실제 그 제품 거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병행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예 한 덩어리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밥이 셀리한테 뭐 얼마만큼 돈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재화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밥이 돈을 보내면 얘가 여기에다가 물건을 반드시 보내줘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코드로 만들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 스마트 컨트랙트라던가 블록체인의 한계는 온라인,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실제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이런 재화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연결점이 약하다라고 하는 걸 좀 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사실 동작하려면 모든 데이터가 다 디지털화 되어야만 하는데, 뭐 이미 좀 오래된 얘기라서 요즘은 그 말을 잘 안 쓰기는 하지만, 예전에 한때 유비쿼터스 세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그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디지털화된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듣고 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전부 디지털화된 데이터 형태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된다면, 뭐 물론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모든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나 액션들이 디지털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마트 컨트랙트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계약을 대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고요. 그냥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아직까지는 챌린지가 좀 많아서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행기 지연 보상을 위한 보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다가 어떤 특정 비행기가 지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을 내면은 제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에 대해서 10,000원을 내고 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비행기가 만약에 지연이 되면은 20,000원을 보상해 주겠다라던가, 이런 보험 상품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건 왜냐면 비행기가 지연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정보는 다 디지털화 되어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풋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에다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코드화된 비행기 지연 보상에 대한 계약이 됐든 이런 것들을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외부에서 비행기가 지연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넣어줄 수 있는 외부 주체가 필요한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데가 데이터를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보험 가입자들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안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계약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좀 썸업을 하자면, 블록체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일단 탈중앙화라고 하는 컨셉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내용을 프라이빗에서는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 있지만 퍼블릭 기준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액세스하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을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해서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위에 3개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마지막 건 명확하게 단점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앙화된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컴퓨팅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무데나 막 쓴다고 해서 좋아지는 그런 마법 같은 도구가 아니고요. 이런 비용을 많이 쓰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서비스에만 이제 적용을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좀 오래된 내용이라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뭐 프로젝트가 나와 있기도 하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이미 사라진 곳들도 있는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이쪽에서 회사를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시들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차이라면 예전에는 완전히 그 스타트업이라던가 작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큰 업체들이 이쪽 업계로 많이들 뛰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이나 AI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한데 작년 한 해만큼은 사실 테크 쪽에서는 블록체인이 인공지능을 압도할 만큼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뭐 거의 이름 알 법한 모든 기업들이 다 블록체인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진행을 했었던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블록체인 그 개괄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하셨겠지만 뭐 제가 리뷰 차원에서 한번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그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앞다퉈서 보고서를 냈었어요. 제일 사실 액티브하게 관련해 가지고 내용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는 거는 미국의 굉장히 큰 이제 그 컨설팅 업체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뭐 그 컨설팅 업체에서 몇 년 전부터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 돈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냈었던 내용이 있고요. 뭐 포브스라던가 각종 다양한 미디어 사들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추려가지고 한 6가지 정도로 헬스케어에서 과연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좀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의료 진료 기록에 대해서 이제 교류를 한다거나 지금 이 의료 정보라고 하는 게 상호 운용이 잘 안 돼요. 서로 다른 기관 간에 가지고 있는 포맷이나 형태가 너무 달라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블록체인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약사들이 임상 시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데이터를 다루고 운용하는데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할 때 과정에서도 문제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스크리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쪽에 굉장히 크게 블록체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공공의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 통계 데이터 뽑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 대상으로 정말 의료기기나 솔루션을 판매하는 거나 보험사나 이제 제약사들 상대로 뭔가 솔루션을 판매하는 것 말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거의 성공 사례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환자분들이 사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실 치료비 내시는 것도 싫어하시는 마당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뭔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 라고 하면은 대부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B2C 향의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이쪽에서
뭔가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사용해가지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보안 기술은 아닌데 보안 기술로 오인을 받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근데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 기술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스케어 IoT 디바이스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IoT 디바이스들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위변조를 체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적용해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헬스케어 트렌드가 뭐 예전에는 그냥 통계 기반해가지고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진료를 좀 감행했다고 한다면 환자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이제 그 진료를 하는 뭐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던가 퍼스널라이즈 헬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한 부분에 좀 쓰일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프로치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 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 보시면 결국 헬스 데이터 익스체인지의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유통이 되고 일단 어디 한 군데서 만들어진 게 다른 데서 쓰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2번부터 6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해결이 돼야만 사실 이런 굉장히 좋아 보이는 다른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메디블록은 사실 이 첫 번째 과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은 당연히 아니고요. 벌써 수년 전부터 이 내용은 프로스트 앤 설리반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했던 내용을 정리한 건데 테크니컬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정리하진 않았지만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료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서를 썼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도 있지만 환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강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홈 이제 그 메디컬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점점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애플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실제 진료 환경이든 아니면은 진료를 벗어나서 헬스케어 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던 부분인데 지금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큰 그림에서는 다 비슷한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자면 그 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거긴 한데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의료 서비스 자체가 지금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의료계 또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점점 이제 의료 소비자의 참여가 증가를 하면서 의료 소비자분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질병 구조가 이제 급성 질환 위주에서 만성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시고 또 수명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관리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 데이터 생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환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트렌드가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는 맞춤형 개인화된 정밀의료 그래서 뭐 DNA 데이터 기반해가지고 미리 진단을 하고 맞춤형 진료를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굉장히 이 트렌드가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건강 정보도 예전에는 그냥 병원에서만 생성됐던 게 이제는 개인 사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만성 질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가 실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실제 필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의 중요성을 한껏 더 강조하는 사례가 이제 작년에 좀 발생을 했는데요. 뭐 데이터가 돈이고 이게 굉장히 큰 미래 가치 자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료계 쪽에서는 특히나 제약산업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FDA에서
신약 개발 프로세스의 정보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 에비던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할 때 실제로 뭐 1상, 2상, 3상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면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쓰던 수십조 원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헬스케어 데이터 쪽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와는 달리 요즘 조금 다른 어프로치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할 때 건강 상태 체크하시는 것만 주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가입한 이후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건강 관리를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로직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건강 행위를 유발을 하게 되면 뭐 당연하진 않지만 높은 확률로 건강이 증진이 될 수 있겠고요. 건강이 증진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질병이 발생을 해서 병원을 가는 케이스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의료비가 절감되겠거니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하는 거는 의료비를 지출하는 그 주체 대상자인 환자나 보험사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공보험 체계가 많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에는 건강 행위를 유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질병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 이미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질병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뭐 DNA 정보 기반 프리시전 메디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효과적인 치료 같은 것도 같은 맥락도 있지만 더불어서 더 효과적인 약물 개발 같은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요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까라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은데 건강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건강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어프로치가 있지만 요즘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제 예전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에다 차트를 다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뭐 아직도 사실 페이퍼 차트를 쓰는 곳들이 있으신데 요즘 대부분 이제 EMR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환자분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EMR은 특정 의료기관 내에서만 데이터가 유통되는 형태였다면 이제 이 개념이 좀 확장이 되면서 이 HR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의료기관들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시스템이 좀 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 EHR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미국에서도 극히 일부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EHR이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PHR이라는 형태로 환자 중심의 어떤 헬스 레코드 관리 시스템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요즘 가장 최신 트렌드고요. 이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앞서 얘기 드린 이제 EHR 개념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병원 간에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하자 이런 니즈도 분명 있지만 이 환자분이 이 병원을 다니다가 저쪽 병원을 가신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환자 데이터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일단 환자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저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동일한 환자인가 하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유일한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외국에서는 사실 그런 번호가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뭐 사회보장 번호라고 있기는 한데 그걸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자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그러면 공유를 해도 되나? 왜냐하면 환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규제가 많이 따라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고요.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공유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어프로치를 했었던 게 이 부분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레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에 어떤 한 존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면은 뭐 인증 문제도 그렇고 데이터를 운용하고 이런 것도 다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사실 일부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이런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인데 작년에 싱가포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국가 그 헬스케어 레코드가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총리분 데이터까지도 전부 다 털리면서 한 150만 명 정도 정보가 유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섣불리 이런 어프로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복지부에서 고려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가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중단이 된 상태고요. 여기에는 또 이제 정부가 아닌 다른 주체가 만약에 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의료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위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 부분으로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PHR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중심으로 각종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레코드뿐만 아니라 환자 사이드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건강 기록들을 통합해가지고 이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다른 병원이든 보험사든 제약사든 또는 다른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든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운용하는 어프로치를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개인 중심으로 데이터를 유통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제일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디지털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를 쉽게 사실 위변조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안 그 모듈들을 붙이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이 만약에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의 신뢰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한테 데이터를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면서 블록체인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환자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유통을 하게 되면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클리니컬 헬스 데이터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이슈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그냥 큰 그림이고 막상 밑으로 이제 각계 전투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별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기는 한데 저쪽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의 진본이나 이력을 증명을 하는 거 그리고 개인들의 신원 증명하는 부분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그걸 통해서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케이스를 사실 다 얘기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헬스케어 데이터 쪽에서는 이런 PHR, 환자 중심의 데이터 트랜스퍼라고 하는 쪽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서 얘기 드린 6가지 케이스도 있고 좀 더 딥하게 보자면 여러 가지 이런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헬스케어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요. 여기는 뭐 제가 앞서 인용했었던 뭐 같은 그 컨설팅 회사인데 작성된 시기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프로센 서니반이라는 쪽에서 사실 헬스케어 블록체인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쪽 관련된 레포트를 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